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적인 생각이나 상념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작가가 자신의 대리인이 되는 허구적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이 흐름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전달을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상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것인데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 얘들아? 우리 이 시 분석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 분석 4요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화자가 있는 점. 그렇지. 화자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무엇이 있는지, 대상이 있는지, 요게 이제 3번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과의 관계나 대상을 바라보는 이 서로 화자와 대상 간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 화자, 대상, 화자랑 대상 간의 상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요 4가지를 확인하면 시분석은 끄떡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인지 시상을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처한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진짜 우리 시계가 시계바늘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쵸? 영상에서는 반대가 되지 않나? 어쨌든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맞게 흘러가는 것을 순행적 구조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과 반대되게 흘러가는 것을 역순행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순행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순행적 구조도 3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통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하루의 흐름입니다. 하루의 흐름. 하루의 흐름은 아침, 점심, 저녁. 저녁에서 밤이 깊어지고, 밤 다음에 새벽.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의 흐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번째는요, 계절의 흐름. 계절의 흐름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시키는 방식. 역순행적 구조는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방법이죠.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를 돌아보는 거, 회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역순행적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순행적 구조 솔직히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우리가 못 배운 것들을 배워보고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문학 같은 것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달달이 했었던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미 이러한 시들을 미리 우리는 이미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치? 배웠을 때 터득했었던 학습 노하우들이 있으면은 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왜 작가가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을 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할 때 우리가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줘야 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봐줘야 돼요. 변하는 것. 어떻게 변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변했는지, 상황이 변했는지, 아니면 화자의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대상의 마음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의 흐름으로는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이야. 시간이 깊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심화되는 것. 자,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눈을 크게 뜨고 봐줘야 되는 건 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노란색이나 분홍색, 그쵸? 꽃,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여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쨍한 햇빛, 그치? 쨍한 태양과 그리고 바다, 더위, 막 이런 것들, 파란색, 막 새빨간 뭐 태양 같은 그런 색깔들이 떠오르고, 가을에는요, 가을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쵸? 무조건 요 색깔이 딱 떠오릅니다. 주황색, 갈색, 고동색. 그리고 나서 겨울에서는요, 흰색.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확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공간도 확 색깔들이 바뀌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봐줘야 되는 건 뭐라는 거야? 달라지지 않는 거. 달라지지 않는 것을 포착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는 것을 봐줘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캐치해주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시간적, 시상 전개 방식, 순행적 구성으로 같이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작품을 분석해보면서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상 전개 방식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시간 흐름에 대한 요 내용을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봐볼 것입니다. 근데 신석정 꽃덤불이라는 작품 들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작품을 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작품인데 많은 친구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작품은요, 이제 문학 작품 감상할 때 문학 작품 감상 방법에 대해서 감상 방법에 대해서 그 관점, 이 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바로 작품만을 보는 내지적 관점. 무슨 관점이 있어요? 절대론적 관점과 이거는 그냥 작품 안에서 작품만을 가지고 작품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외재적 관점, 작품 밖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작가를 먼저 봐줘야겠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봐주는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나서 시대 배경. 시대 배경을 고려해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는 무슨 관점? 시대 배경을 반영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
마지막, 독자에게 주는 교훈, 독자가 얻는 교훈이나 의미에 이제 의의를 두는 효용론적 관점. 일단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은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겠어요?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작품만을 보고 이해해주는 게 좋겠죠.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정 꽃덤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뭔가 신성시하고 진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화자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대? 태양을 등진 곳에서 했대. 어두운 곳이죠. 그러면 태양이 화자와 화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원하는 이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태양을 등진 곳은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 현실이었다는 거구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밤은요 해가 떠 있는 시간과 반대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여기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화자가 자신을 무엇라고 지칭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뭐라고 지칭했어? 우리라고 지칭을 했어요. 자, 우리라고 지칭을 했으면 화자랑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아니면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지. 그치? 여러 명인데 이 여러 명이 원하는 게 뭐야? 태양인 거야. 그치? 태양을 원해서 거룩한 이야기를 이 태양을 등진 곳에서 의논하기도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맸대. 요거는 딱 봐도 부정적이네. 그치? 성터는 옛 영광이 있었던 곳인데, 그치? 여기가 헐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시니까 영광과는 멀어진 거예요. 그쵸?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자, 가슴 쥐어뜯으며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쥐어뜯는다. 한해 정서야. 뭔가 부정적인 현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화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었대. 우리 중에서, 자, 우리가 태양을 의논하는 동안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떠나갔다는 거야. 영영 떠나버렸고,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멀리 떠나버렸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몸을 팔아버렸고,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마음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우리 중에 몇 명은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외재적 관점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자,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여기까지가 과거야. 왜? 그러는 동안에 몇 해가 지났대? 36해가 지났대. 지금부터 현재의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어.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겨울이 밤이 가장 긴 시간 아니야, 얘들아? 그럼 가장 깊은 밤 아니에요? 심지어 차갑고 춥고, 그쵸? 밤 중에서도 가장 긴 겨울밤을 얘기를 했어. 겨울밤에 달이 아직도 차갑대. 아직도 태양이 오지 않았구나, 현재에도. 그런데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아직 태양을 안지는 못했지만 이번 봄에는 태양을 안고 그 언덕에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이제 기대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이야기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과거와 대비되는 미래에 대한 화자에 무엇을 나타낸다?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절대론적인 관점에서 작품만을 봤을 때, 아, 이거는 태양은 간절히 바라는 긍정적인 것이구나, 밝은 미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헐어진 성터라든지 이 36개의 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어떤 외지적 관점으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 36해라고 하면 개인한테, 작가 개인한테 의미가 있던 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상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쵸? 일제감정기입니다. 일제감정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었던 우리나라의 치욕스럽고 정말 아픈 과거예요. 그럼 36년 맞죠? 그쵸? 36해가 맞죠? 일제감정기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겠다?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 그럼 일제감정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태양은 무엇이었을까? 조국의 광복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반영론적 관점은 빨간색으로 써서 빨간색으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게. 거룩한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이었던 거야? 광복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화자를 비롯한 우리 민족들이 했었었던 광복을 위한 노력들. 그 태양을 등진 곳은요, 어떤 상황인 거야? 일제감정기의 현실. 일제감정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광복을 원하는 우리의 동포들인 거예요. 그쵸? 화자를 비롯한 동포들.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헐어진 성터, 왜 헐어졌겠어? 일제의 탄압으로, 일제에 빼앗긴 조국. 일제에 빼앗긴 조국이 될 수 있겠다.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셔보겠냐고. 오롯한 태양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광복. 그렇지. 완전한 광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광복.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쥐어뜯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일제감정기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떤 상황인 거지? 지금 안타깝잖아. 그치? 그래서 현실의 안타까움과 더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조국이 광복할 것이라는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다. 반복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영영 잃어버린 벗은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일제감정기의 상황에서 우리 동포 중에 다시는 볼 수 없는 벗, 어떤 상황인 거야? 죽은 것이죠. 죽은 자. 죽은 동포도 있고, 그리고 멀리 떠나버린 벗, 멀리 떠나버린 유랑자, 만주나 아니면은 연해주에 올라가 버린 이 동포들, 유랑자가 된 동포들, 몸을 팔아버린 변절자, 맘을 팔아버린 벗, 전향자, 이런 벗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났다. 36해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일제감정기는 36해였잖아요. 지나면 뭐야? 우리 광복했네. 우리 광복했어. 기뻐요. 근데
다시 우러러 보는 이 하늘에 광복 후에 광복을 한 후 조국의 모습인데 어떻대요? 겨울밤이래요. 태양과 가장 거리가 먼 깊은 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 왜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 겨울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나라가 가장 혼란했었던 시기. 우리 광복하고 나서 생각해 볼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을 때 바로 자, 이제부터 일본 제국이 패망했으니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남아 계시고 일본 사람들은 나가세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 2차 대전이 끝물로 가고 있었던 그 무렵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요 네 나라가 무엇을 했어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특히 얄타 회담에서 우리나라, 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정했었어요, 최초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포츠담 회담에서도 신탁 통치를 확정하고 미국과 영국은요, 자유주의 진영의 이 남한을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이 북한을 지원하겠다. 두 나라씩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미국, 영국.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동포들한테는요, 독립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충칭에서 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때 메가더의 포고문까지.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직히 북한은 바로 머리 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와 중화민국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돼. 남한해서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우리 남한을 도와준다 그랬던 미국이랑 영국은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요. 영국은 저기 유럽의 가장 끝에 있잖아요. 섬나라잖아. 배 타고 와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현상 유지. 그냥 가만히 둬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그냥 올 스탑. 뭐 너네들이 뭐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 현상 유지를 해놔. 우리가 가서 얘기해 줄게. 9월까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9월에서야 미군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이념 대립이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들어온대? 김구주석은 언제 들어온다는 거야? 몰라. 이승만, 아직도 이승만을 몰라. 차라리 이승만이 낫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잖아. 야, 그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 김구가 다 했는데 민족의 분열과 대립까지. 너무나 큰 혼란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제 광복 후의 조국은 사실상 더 혼란해졌다. 광복 후에 혼란한 조국을 겨울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봄엔 완전한 광복의 시간을 오는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봄. 뭐야 이거? 배칠수의 39,000꽃배 달. 뭐야? 이거 꽃배 달 좀 어떻게 해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닫아? 뭐야?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감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몇 페이지지? 다시. 30페이지인데 25로 가야 돼요. 20. 여기 있다.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뭐야? 자, 봄. 다시 봄으로 갈게. 봄은 무엇이라고? 완전한 광복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완전한 광복의 시간에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이 태양을 안고 우리는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꽃덤불이 화자가 지향하는, 화자가 열망하는 세계야. 원하는 세계. 열망하는 세계.
그 열망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겠어? 민족이 화합된 국가겠죠? 그쵸? 화합된 민족의 국가 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석정의 꽃덤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과거에는 일제감정기였고 현재는 광복을 했지만 이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 그래서 완전한, 지금 이게 진짜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완전한 광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은 어떻게 봐줘야 된다 그랬어요?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작품을 이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작품 같이 한번 넘어갈게요. 하루의 흐름으로 이제 시상을 전개시킨 작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정호승의 또 기다리는 편지. 정호승 시인 하면은 현대 시인 작가들 중에서 뭐 젊은 선수 운전자에게 라는 이런 시들이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는 제목에서도, 시를 볼 때 제목에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성혁이 깨워. 자, 성혁이 깨우라고. 자, 너무 춥다고? 여기로 가. 자, 여기 또 기다리는 편지잖아요. 또 기다리는 편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 이 화자는요, 계속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자, 다시 작품부터 볼게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작품만을 가지고 읽어보기로 했죠. 오늘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통해서, 보조사가 뭐야? 땡땡도, 만, 조차, 뭐까지, 이런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도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뭐야? 화자는 대상을 예전부터, 그렇지, 계속 사랑해왔다. 계속 사랑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서 저무는 섬 하나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사랑했는데 울어요. 자, 그러다가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기색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딱 보니까 이거는 연애 시가 아닐까? 화자가 대상을 정말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해를 해보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이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처럼 하루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더 깊어지는 것이나 심화되는 정서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주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보니까 사랑했다가 울었다가 행복했다가 그 후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는 해, 해가 저물다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잖아. 그래서 쓸쓸함과 저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소멸의 이미지까지, 소멸의 이미지,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사랑을 해왔다는 것이죠.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밤이 온 거야. 별은 보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대상을 만나기, 그대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쵸? 그대를 만날 수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새벽달, 이제 새벽까지 깊어서 날이 점점 차갑죠. 그래서 빈 길에 뜨면, 비어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 길에 뜨면 쓸쓸함과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쓸쓸함과 고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서 저무는 섬 하나를 떠올리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 같이 한번 볼래.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 사랑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지 않니? 그쵸? 이거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 왜냐면 화자의 깊은 사랑과 더불어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공간적으로 묘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사랑과 화자가 느끼는 절망적 상황을 공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바닷가라고 해가지고 공간적으로 한 상황을 절망적 상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무는 섬 하나를 떠올리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무는 섬도, 섬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거나 찾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더불어서 단절의 이미지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단절의 이미지.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흘린 모습입니다. 그쵸? 자,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매해마다 첫눈을 기다리고. 첫눈은 또 굉장히 또 기대감, 설렘의 이미지예요. 우리 사계절 중에 유일하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기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계절에도 볼 수 있어요. 비, 무지개, 우박. 솔직히 다른 계절에도 볼 수 있어요. 우박도 마찬가지요. 여름에도 우박 올 수 있고 봄에도 우박 올 수도 있어요. 우박은 겨울에도 우박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눈은 언제만 올 수 있는 거야? 겨울에만 올 수 있는 거야. 겨울에만 올 수 있는 눈을 새 계절을 간절히 기다려가지고, 가장 또 마지막에 있잖아, 겨울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절을 막 기다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무엇할 수 있는, 그리운 사람들이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 그리운 사람들이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첫눈이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에 섬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그대를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자, 그대를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쵸?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겠지, 사랑한다면. 그치? 그 말은 반어예요.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다림이 행복할 만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기다리는 일도 행복할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사람은요, 10분만 기다려도 화가 나버립니다. 10분만 기다려도 나는 진짜 짐 챙겨서 갈 정도로 기다리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리고 밤낮으로 계속 기다리는 일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통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다? 반어적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는 해, 지는 저녁해, 저녁의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밤으로. 그리고 밤에서 더 깊어진 새벽으로, 새벽보다 더 깊어진 새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적 화자는 그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움도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가 질 땐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날이 저물고 새벽달이 떴을 땐 그리움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다가
더 깊은 새벽에는 기다림으로 인한 아픔까지 행복으로 여긴다는 간절함을 내보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하루의 흐름으로 이렇게 시상을 전개한 대표적인 시 정우승의 또 기다리는 편지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선생님 시부터 보나요? 시 지겨운데요. 시 지겨울 줄 알고 짜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아래쪽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 콕. 개념 콕. 자, 요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보충하는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해줬는데 보충을 안 들은 동혁이도 있으니 동혁이 이 순간만큼은 눈을 크게 떼고 들어주셔야겠네요. 자, 계절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할 때 대놓고 지금은 봄이다, 지금은 여름이다, 지금은 가을이다, 겨울이다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둔하잖아, 얘들아. 그치? 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계절을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들을 봐줘야 되는데, 자, 이거 어디에다가 함부로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현대시에다가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현대시는, 에이, 그렇게 추워? 이거 에어컨 한번 끌까? 응. 자,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춥다고? 이거 봐봐.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막 추위에 떠는 모습. 근데 이게 지금 여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계절감을 주는 시어들은 어디에서 조금 관통될 수 있냐면, 고전문학에서, 고전시가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고전문학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들이 좀 많잖아. 그치?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쓰는 말들도 조금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돌풍, 네, 동풍. 동풍은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가는 어떤 바람? 동쪽의 바람, 즉 봄바람을 얘기한다. 봄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화와 도화와 행화가 있는데요. 이화는 무슨 꽃이죠? 그렇지, 백꽃. 도화는요? 그렇지, 복숭아꽃. 행화는? 그렇지, 살구꽃.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잔뜩 잠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땡땡땡땡땡. 이게 뭐였지? 그렇지. 아기 진달래. 자, 진달래꽃도 선생님 봄에 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진달래꽃을 그냥 계절감을 나타내는, 봄을 나타내는 시어다 라고 쓰기에는 진달래꽃이 가지고 있는 더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달래꽃 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한해정서란 말이야. 이 진달래꽃은 우리가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게요? 한자로 하면 두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견화. 그래서 진달래꽃이 주는 이미지는 한의 이미지가 깊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 접동새도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구슬퍼가지고 두견새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구슬픈 나머지 한해정서를 이야기할 때 접동새에다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웠었던, 이 지지난주에 배웠었던 서정도의 귀촉도 기억나요? 귀촉도? 기억 안 난다고? 파촉산만리. 기억나죠? 희연 옷 입고 걸으시는,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해정서를 얘기하는데, 그 귀촉도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두견새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대놓고 한해정서야. 이건 좀 계절감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자, 실록은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뭐라 그러죠? 그렇지, 신생아.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초록인 거예요. 알겠죠? 갓 태어난 초록. 갓 태어난 초록이니까 막
땅이 녹고 움트기 시작하는 생명, 초록색 색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삼춘하류가 되겠습니다. 삼춘하류는 봄춘꽃화. 이거 무슨 유자라고? 그렇지. 버드나무. 선생님이 버들 유자 쓴다고 했는데 살짝 실망스. 자, 그리고 나서 여름은요. 녹음. 녹음은 무성한 초록입니다. 무성한 초록. 무성한 초록. 그리고 모두 플러스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도 여름에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가을을 대표하는 철새가 뭐예요? 그렇지, 기러기라고 얘기하니까 가을 대표 철새 아니라고. 바다 나가면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건 갈매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철새, 기러기가 있고요. 낙엽, 단풍, 추풍 이런 것들은 대놓고 이제 가을을 딱 형상화시키는 이미지잖아요. 겨울도 마찬가지로 눈설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이러한 계절로 표현을 할 때 지금 화자가 있는 상황, 시간적 배경이 계절적으로 봄일 때 무엇을 표현하려고 할까? 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나 설렘을 이야기하는 때가 많고, 사랑이나 설렘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여름은 상황이라기보다 어떤 정서라기보다는 자연 친화일 때가 많더라고요. 자연 친화. 자,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외로움, 쓸쓸함. 그러니까 이별할 때 혹은 이별 후에 쓸쓸함을 느낄 때 이런 정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가을에 뭐 있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그렇지. 풍요로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역경, 추우니까 우리 민족들이 또 예로부터 겨울을 못 나고 죽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는 시적인 배경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작품 같이 한번 올려다가 볼게요. 이거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작자미상이에요. 누가 썼겠어요? 시민. 네, 평민. 자, 평민이 썼고, 그리고 춘향가라는 걸 보니까 화자가 아마? 춘향이다. 춘향이. 춘향 유곡에서도, 그치? 서정조의 춘향 유곡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춘향이다? 그럼 화자도 춘향일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행궁견월상 심색, 이 달만 미쳐도 님의 생각, 춘북 들이화개야의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야우문영 단장성의 비죽죽와도 님의 생각, 추절가고 동절이 오면 명사벽해를 바라보고 뚜루룩 낄룩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님의 생각, 앉아 생각 누워 생각 끝날 없이 전혀 없이 모진간장의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자, 이거는 무슨 시조인 것 같아? 그렇지, 사설시조. 그렇지, 시조, 평시조의 형식을 갖췄다고 하기엔 너무 길고요. 그리고 뭔가 절절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 뚜룰룩 낄룩이라던가 아니면은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생각 끝일 날 일이 전이 없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로 조금 우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춘풍이면은 봄바람이죠. 봄바람이니까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고, 야물령 단장성에 비죽죽 와도, 비죽죽 오는 거 요즘이야. 요즘 뭐야? 완전 장마잖아. 장마는 언제 있어요? 여름. 그치. 집중 안 하고 죽죽. 칼치하면서 오거든. 와, 진짜 완전 비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오니까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다시 열고. 맞아, 한강 이렇게 붙고 이렇게 또 햇빛 쨍하고. 이제 장마. 추절은요 가을. 동절은요 겨울이 오면 명사벽해를 바라보고 뚜룰룩 낄룩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소리. 기러기 뭐 나타낸다고? 왜 이러실까? 기러기. 가을. 그렇지. 가을 철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가을 철새다. 앉아 생각, 누워 생각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누구 생각뿐이라는 거야?
임의 생각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꽃피는 봄에도 임생각, 비 죽죽 내리는 여름에도 임의 생각, 그리고 기러기 울고 있는 끼룩끼룩 울는 가을에도, 그리고 가을 지나오는 겨울에도 임의 생각뿐이다 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작품 한번 볼까요? 오늘 보충 수업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작품인데요. 이건 오랜만에 동혁이가 오랜만에 보는데 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무엇이에요? 계랑의 시조, 그리고 만분가. 근데 만분가는 안 했고 아마 계랑의 시조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계랑, 홍랑, 황진이, 한우, 이 네 명은 누구라 그랬죠? 기생, 맞아. 기녀시조란 말이야. 기녀시조의 경우에는 연정과 사랑의 정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화가 뭐라 그랬을까? 그렇지. 백꽃. 백꽃이 하얘요. 하얀 색깔 꽃이에요. 백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비처럼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리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미지? 화강의 이미지인 거야. 자, 백꽃이 떨어지는 언제 때?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추풍낙엽. 추풍낙엽이면은 가을이지. 그리고 낙엽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낙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단풍을 우리가 낙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낙엽도 마찬가지로 무슨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봄에 이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워해요. 절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여기에서 천리는 뭘까? 심리적 거리감인 거야. 진짜 거리감이 아니라 이별로 인한, 그러니까 부재 중인 대상에 대한, 이별한 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에, 오락가락한데 외로운 꿈이 오락가락한다. 어떤 꿈인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인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충 시간에 또 했었던 작품이 나왔어요. 바로 만분가. 만분가가 고향에서 하는 말인데 좀 화가 잔뜩 났어요. 그쵸?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고향에서 울분을 토로하는 노래다. 대체 왜 이렇게 이 가사의 화자가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한번 보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조위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자, 조위는요, 언제 때 사람이냐면요, 조선 전기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연, 중, 임명선 할 때 연산군 때야. 조위가 연산군 때, 자,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났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화가 무슨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